요새 중국에 대한 뉴스가 일치하는 게 없어요. 뉴스 자체가 분식회계 느낌처럼 방향도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뭐가 지금 빠졌다. 밑장 빼돌리기 하나 한 것 같은데 대체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요. 중국 부동산 부양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환율을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위안화 가치가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환율은 거짓말을 오래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국 증시보다는 중국 환율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왜 좋지 않을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경제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뉴스가 있다면은 지금 경제 문제를 중국이 최우선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전현직 최고위 인사들이 베이징 동쪽 휴양지에서 2주 동안 여름 휴가 겸 비공식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원로들이 사회 경제 혼란을 이유로 시주석을 다그쳤어요. 시주석도 측근들을 모아놓고 이게 내 탓이냐면서 격노했죠. 이전에는 3연임이 중요한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지만 사령관이 다그치면은 속은 못 고쳐도 겉은 그럴듯하게 바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떠오르는 중국의 경쟁자 인도는 2분기 GDP가 7.8%를 기록하면서 과열되고 있죠. 반면에 중국의 GDP는 2분기 7.1%를 예상했는데 6.3%가 나왔어요. 굉장히 하회했죠.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봉쇄 효과입니다. 기저가 워낙 나쁘니까 이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 된다 봤던 거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풀렸잖아요. 그래서 3분기 지금 기대하는 경제 성장률이 4.3%, 4분기에 4.8%가 나와야지만 올해 목표치인 5%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신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GDP 5% 성장은 못할 것이다, 4.0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없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심각한데 중국은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GDP는 점점 하락하고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소비가 죽어서 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태껏 중국이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안 나와요. 찔끔찔끔 나옵니다. 부채 문제랑 고용 소비가 약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먼저 푸는 게 순서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부양책을 내면서 고용과 소비의 개선을 야금야금 돌려놓고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의 지방정부는 세원이 토지 사용권 매각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중국은 재산세가 없어요. 지방정부가 세수를 충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이 40% 정도를 차지해요.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은 예산이 60%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예산을 꾸리는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결국 지방정부가 부채를 갚고 경기를 일으킬 자금을 쓰려면은 토지를 팔아야 됩니다. 지방의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도시로 노동자가 쏠리는 문제도 막고, 도시 실업률 줄이고, 지방의 인구와 소득 늘리고, 지방정부 부채도 갚고, 빈부격차도 해결하겠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카드를 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대출금리를 내리면은 개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금리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겠죠.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1선, 2선, 3선, 4선 1선, 2선 도시애들 주택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거고 근로의지가 뚝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지금 당장 경기 부양책을 세게 때리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모르핀 효과지 실제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풀려나가는 상태에서 부양책을 써야 이게 고용도 되고 소비도 되고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부양책에 돈을 그리 쓰지 않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는 재정 적자를 내면서 부양책을 써야 되거든요. 부동산에도 돈 안 쓰고 다른 곳에도 돈을 안 쓰고 대체 그 돈이 어디에 갔느냐,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힌트를 볼 수 있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웨이 5G 폰에 7나노 칩이 들어갔다는 뉴스예요. 7나노는 EUV를 써야 되는 기술인데 중국이 ASML 장비를 몰래 들여와서 EUV 공정으로 7나노 칩을 생산한 건지, 아니면 28나노, 14나노 생산하는 공정으로 7나노를 생산한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EUV 장비를 몰래 들여오고 나서 운용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라 봅니다. 그보다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과거 장비인데 DUV라거든요. 이걸 가지고 7나노를 뽑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뉴스대로 생산 비용이 100배가 들어갑니다. EUV로 한 번 할 공정을 DUV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야 돼요. 생산 비용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 이 생산 비용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돈을 부어서라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걸 가지고
고치고 인공지능 군사 무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미국이 생각하는 반도체 견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생산비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만들수록 적자를 보는데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적자를 상쇄시켜주고 있을 것이다. 화웨이가 공장을 지어서 양산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중국이 감당해줘야 될 적자가 커지는 겁니다. 정부도 그만큼 적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펀드, 그리고 양지로 음지로 지원금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다가 지금 지원금을 줄 여력이 없는 거죠. 어차피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반도체가 핵심 기술이고 미국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반도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경제적인 논리가 필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중국은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 첨단 군사무기 만들고 1대1로 완성하고 브릭스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걸 나아가야 되는 길인 거거든요. 부동산에 돈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미래가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중국은 지리 구조상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가져가야 됩니다. 푸틴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져가야 돼요. 다음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지상전이 아니라 저는 해상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푸틴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서 무기 거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거래냐에 따라서 러시아의 전술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게 되면은 전쟁을 더할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하게 돼요. 아니면 전선을 더 늘리기 위해서 북한의 물자를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북한이 어떤 무기를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차와 탱크와 육상 무기를 준다 그러면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전면전 도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해상전은 국가 간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해전의 결과에 따라서 패권이 바뀌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해전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큰데 중국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면전을 피하면서 1대1로 국가들의 결속도 가져오고 브릭스 국가들의 결속을 가져오겠죠. 봤지? 나 이 정도 돼?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연안의 미사일 포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리 활용에 따라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역전이 많이 나오는 전쟁이 해전이기 때문에 우려를 해야 됩니다. 대만을 가지고 한미일 해군을 유인해서 잠수함으로 공격하거나 자폭용 드론으로 함정을 공격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거라고 미군이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육상으로 쳐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제재를 상당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영리하게 경제적 제재를 안 받으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충돌 정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서 북한이 잠수함이라던가 아니면 해상 무기라던가 미사일이라던가 뭐 이런 걸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육상 무기를 받았으니까 서쪽의 발트 3국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모스크바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정찰을 당하고 있고 이 정보가 나토를 통해서 미국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 가십니다. 발트 3국을 밀어버리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점령하던가 그러려면은 육군 무기가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반면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해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해전 관련된 무기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면 중국이 직접 코를 풀 것이냐 북한을 활용할 것이냐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북한을 활용해서 도발을 하고 거기에 중국 해군이 참여하면서 타격을 주고 이후에 나는 정당 방위를 했을 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면전도 피하고 경제 규제도 피하고 승전은 자축하고 보도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게 제일 짜증나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북한은 경제적 제재를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총대를 매라.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과실만 가져가는 거죠. 미국의 함대가 세계 최강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전쟁의 판도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성비의 싸움입니다. 상대의 비싼 무기를 우리의 값싼 무기로 공격해서 상대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호주가 만든 100만원짜리 종이 드론이 이번에 러시아 전투기 5대를 손상시켰다 그래요. 게다가 금속도 아니어서 스텔스 기능까지 있습니다. 드론 몇 대 보내서 함정 하나를 침몰시킨다면은 전쟁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은 안 싸울 거야. 중국이 도발하지 않을 거야. 러시아도 휴전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미국이 잘 대응할지 그리고 이게 길어질지 짧아질지 이렇게 되면 원자재를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미중 규제가 완화될 건지 강화될 건지 유가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러면 미국은 고의적으로라도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할
할 건지, 아니면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금리를 서서히 낮추고 이제 경제를 살리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시나리오 A도 만들어보고 B도 만들어보고, 만약에 이랬을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이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